예, 주식시장 두 번째 섹션에서는 수급 관련한 부분, 그리고 유동성 관련한 부분, 또 과연 어떤 업종이나 테마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센터장님께 먼저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3년 동안 주식을 계속해서 내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 비중이 거의 가장 낮은 수준 정도까지 내려왔고요. 지난 한 10몇 년 동안에 걸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과연 내년도에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은 작년도에는 주식시장을 개인 투자자가 끌어왔는데 올해는 어떻게 생각하면 위력이 좀 약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 투자자는 과연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관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급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급 구도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먼저 이제 외국인 매매 부분인데 올해 30조 원 정도 팔았고 작년에 25조 원 정도 팔았습니다. 예. 2년간에 55조 원 정도 팔았는데 과거에 이제 연도별로 외국인 매매 왔을 때 이렇게 많이 팔았던 적이 언제인가라고 보면은 2007년하고 2008년도에 요 2년간에 걸쳐서 외국인들이 한 62조 원 정도 우리 시장에서 팔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제외하고는 올해하고 작년에 가장 많이 이제 주식을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이 도대체 왜 파냐? 이게 중요한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100이라고 하면 80 정도는 패시브 자금이에요. 그리고 20 정도가 액티브 자금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가지고 사고 파는 그러한 자금은 한 20% 정도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 기계가 사고 파는 게 한 80% 정도 됩니다. 예. 그럼 이 기계는 인덱스 펀드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데 인덱스 펀드는 지금 이머징 마켓 전체 대상으로 운영하는 인덱스 펀드가 있고 아시아 쪽 운영하는 인덱스 펀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머징 마켓 내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3%, 대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15%, 한국이 13%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자인데 내가 이머징 마켓 전체를 대상으로 운용하는 펀드에 돈이 들어가 있고 근데 중국이 여러 가지로 헷갈리거나 중국에 대한 전망이 나쁘면 나는 중국 때문에 이 펀드에서 환매를 하는 거죠. 예. 근데 그 환매를 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13%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모가 그대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로 잡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들은 중국 때문에 펀드를 환매하는데 수급상으로는 한국이 이제 피해받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20% 정도 운용하는 액티브 자금은 내년도에 시각이 좀 바뀔 개연성도 있습니다.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키가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중국이 부양 정책을 의미 있게 가동할 수 있느냐. 예. 두 번째는 반도체 지금 하락 사이클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느냐. 세 번째는 달러 가치가 약세로 바뀔 수 있느냐. 요 3가지를 가지고 외국인들 중에서도 액티브로 운영하는 외국인들의 이 시각은 바뀔 여지가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신영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도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제는 좀 줄어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내년도 중반 이후로는 좀 경기 사이클이 바뀌고 그러면 한국이 이제 시클리컬한 마켓이니까 예. 조금 나아질 것 같긴 한데 작년처럼 경기가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외국인이 예, 계속해서 내다 팔았죠. 팔았다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패시브 펀드 이탈이라고 보고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보면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고 순매수로 반전이 쉽지 않아 보이고요. 예. 그리고 달러 가치에 대해서는 올해는 사실 뭐 달러가 약할 거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그래도 좀 달러가 강했었는데요. 내년에도 이 환경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통화 정책을 좀 긴축지향적으로 가는데도 유로존이나 뭐 일본이나 한국보다도 더 여유가 있고요. 예. 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달러가 강해진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외국인들이 뭐 유의미하게 한국 시장에 대한 의견을 바꿀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오히려 제 관심은 외국인이 계속 파는 대로 주가가 올라간 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주식을 했기 때문인데요. 예. 근데 이게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게 이제 저금리 하에서의 구조적인 머니무브의 성격도 분명히 있고요. 다른 쪽은 또 주가가 올라가면 또 따라 들어옵니다. 네, 그렇죠. 그건. 예. 근데 올해 시장이 사실 1년 동안 횡보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점은 7월 초지만 1월에 3,200하고
뭐 7월 초엔 3,300이니까 뭐 그게 그거거든요. 그렇죠. 7개월 사이에 100포인트 올라간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최근에는 11월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처음으로 개인 투자가들의 직접 투자 자금이 순유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개인들도 조금은 이제는 좀 지친 것 같고, 물론 이제 과거에는 우리 한국인 투자자들이 주가가 많이 오른 다음에 한 바닥에서 한 70% 정도 오른 다음에 샀다가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제 주식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면서 한 3, 4년 주식을 안 하던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뭐 1,400에서부터 우리가 사서 끌어올려서 물론 고점에 손해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뭐 주식 투자 자체에 대한 선호가 많이 바뀔 것 같지는 않는데, 뭐 지난 2년 동안에 160조 원이 들어왔고 이건 그냥 비정상적인 열풍이었던 거거든요. 이게 정상화된다 그러면 뭐 저는 외국인은 팔 것 같고 파는 물량을 뭐 국내 투자자들이 누군가 사야 되니까 사겠지만 에너지는 조금 약해질 것 같고, 또 연기금이나 이런 쪽은 또 주가를 떨어지게 되면 또 사는 요인이 생기니까 오히려 이제 연기금 쪽은 주식을 사는 뭐 그런 정도가 내년의 수급의 구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개인 투자자가 11월 달에 처음으로 순유출된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참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유동성, 그 다음에 금리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한 동력이 뭐냐? 뭐, 모든 사람들이, 공이,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이런 그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지금도 보면 저금리와 유동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내년도에도 그럴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유동성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한다라고 하면 유동성이 좀 줄어들고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김학균 센터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코로나 팬데믹 직후처럼 아주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한국은행이 8월, 11월에 금리를 빨리 올린 게 좀 좋은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어차피 뭐 통화 정책을 정상화한다 그러면 뭐 조금 속도를 늦췄다 그러면 금리 올리기가 형편이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건데요. 근데 지금 시장 금리는 한국은행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2번 더 올릴 수준까지도 네. 반영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년도는 이제 실제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시장 금리가 오히려 올해 고점을 본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한국은행이 그 금융 안정의 기능, 또 부동산 시장 안정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지만, 그냥 뭐 물가 상승의 압력이나 아니면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을 생각한다 그러면 금리가 많이 올라가긴 힘들 것 같고, 또 부동산에 대한 뭐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뭐 집값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해악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당위적으로 너무 올라가는 건 막아야 되는데, 저는 금리를 올려서 과연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있냐, 금리 올라가면 부동산도 영향을 받는 건 맞는데요. 그걸로 부동산을 잡으려면 금리를 많이 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저희처럼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금리에 대해서 연속적인 의사결정 내립니다. 채권 펀드 매니저는 금리 떨어질 것 같으면 채권을 사고,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면 채권을 팝니다. 근데 우리가 집을 사는 행위는 연속적 의사결정이 아니고 내 인생에 한 서너 번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 집값을 잡으려고 기준금리 계속 올려도 사람들이 집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사버리고요. 반대로 박근혜 정권 때 주택시장 부양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기준금리를 낮춰도 집을 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안 사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리는 거는 기회비용이 커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유동성이 과거보다 더 좋진 않겠지만은 뭐 그렇게 유동성이 조여지면서 주식이 압박을 받을 확률도 저는 낮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우려를 할 정도로 뭐 유동성이 줄어든다든가 이런 일은 없을 거다. 강력한 긴축은 예. 어느 나라나 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예. 오인석 센터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금리 인상 사이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유동성 변수 통해 가지고 시장이 의미 있는 동력 만들기는 내년에 좀 어렵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의 한 사이클을 금융 장세, 실적 장세, 역금융, 역실적으로 얘기한다면 지금의 이 국면이 전반적으로 이제 긴축 환경이 조성이 되는 역금융 장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하에서
유동성에 대한 부분은 시장의 이 상승 요인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이 흐름을 보면 이게 핫하게 올라가는 쪽이 메타버스랑 관련된 예. 쪽 또는 NFT라고 해서 대체 불가 토큰 뭐 이러한 쪽에 얘기 나오면 주가가 그냥 쉽게 2배, 3배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테마들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인덱스 플레이에 자신이 없다라는 거고 예. 인덱스 쪽에 이 업사이드를 들어올릴 만한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테마 쪽에서 수익률 게임 하겠다라는 시각이 이러한 쪽으로 많이 지금 이동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이미 유동성을 통해서 시장을 끌어올리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를 좀 역설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인덱스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테마, 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 부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사에서 보시고 계시는 내년도에 눈여겨볼 업종이나 또는 테마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든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매크로에서부터 쭉 이렇게 좁혀온 것이 마지막에 이 부분들을 얘기하기 위한 거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업종이나 테마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저희는 크게 한 3가지 업종 선호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낙폭과대 대형 업종에서는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내년에 이제 업사이드 기회가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다음에 성장주 내에서는 미디어 컨텐츠 이러한 쪽 보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의 경우에는 사실 이게 코로나 이후에 이 반도체 쪽의 수요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미리 좀 흥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 기대가 이제 실망으로 바뀌면서 다운사이클은 역슈퍼사이클이라고 또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복귀해 보면 이 업사이클 자체가 짧았기 때문에 다운사이클도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것 같고 실제 4분기에 고정거래 가격 나오는 거 보면 그렇게 꺾이는 분위기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러한 흐름으로 보면은 오히려 실망이 더 주가에는 많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그러한 실망이 또 기대감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큰 업사이드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자동차는 올해 사실 나쁘지 않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생각보다 생산이 많이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현대차만 놓고 작년에 가동률을 보면 글로벌리 전체 가동률이 68%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72%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이러한 쇼티지가 좀 풀리면서 어느 정도 판매나 출하가 좀 올라올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좋게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은 현대차는 선진국 수요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머징 내에서 메인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머징 내에서 현대차의 전체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머징 쪽에 수요가 좀 올라오면 현대차나 기아차가 훨씬 지금보다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이제 성장주 내에서 대안 찾는 부분인데 성장주도 알게 모르게 이게 로테이션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예전에는 바이오 신약 관련된 쪽이 한때 이제 성장주의 대표 주자로 풍미했던 시기가 있었고 예. 그 이후에는 플랫폼 주식들이 또 성장주의 바통을 이어받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관련된 쪽이 많이 주가가 움직였는데 저희는 그 성장주가 로테이션 하는 흐름으로 본다면은 미디어나 컨텐츠 쪽이 우리가 뭐 잘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또 글로벌 이 업체들이 우리나라 컨텐츠 쪽에 대해서 많이 이제 지원해주는 쪽으로 상황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가 많이 올라오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업종으로 보면 반도체, 자동차, 또 미디어 컨텐츠 이러한 업종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영증권에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저희도 반도체는 감익이 되더라도 예. 이 컨센서스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고점을 치고
지금은 굉장히 좋은 가격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뭔가 굉장히 성장성은 있지만 밸류에이션이 비싼 주식들이 예. 움직이는 흐름들이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전체적으로 매크로 지표가 하강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성장에 대해서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하거든요. 그렇죠. 성장이 예, 예. 희소해지면. 성장이 희소해지니까. 예. 근데 이제 지금의 종목들은 일부 종목을 제외하면 뭐 이제 미국의 그 구글이나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사실 밸류에이션 높은 성장주지만 그건 이제 이익이 나오는 성장주고요. 예. 과거에 우리 한국의 화장품은 밸류에이션은 높지만 이익도 늘어나는 성장주인데 지금의 성장주들은 제 생각에 약간 개념형 성장주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개념을 수용을 하면서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건데 개념형 성장주는 주가의 진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예. 저는 그것이 막 움직이는 타깃을 쏘는 듯한 느낌이에요. 궁극적으로 이게 정말 잘 빠져나오지 않으면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시장이 좀 그런 흐름이 내년까지는 이어질 것 같고요. 저희는 뭐 싼 주식들을 지금은 저는 움직이는 타깃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뭐 장기 투자라고 하는 게 사실 사서 계속 올라가면 좋지만은 좋은 가격에서 기다리는 것도 장기 투자라고 보면 그게 좋은 뭐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움직이는 것 쫓아가면 좋은데 그게 뭐 사실 맞추기 힘드니까 오히려 지금 충분히 싼 거를 사서 기다리는 것도 저희들은 뭐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인데 그런 범주로 볼 수 있는 게 저희는 제약과 유통은 지금 뭐 몇몇 스타트업들은 아주 큰 기업 가치를 갖고 있는 건데 지금 기존의 플레이어들도 지금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좀 싸 보이는 거는 제약, 유통, 그리고 반도체는 업황 턴어라운드까지 기대하면서 내년에 좋게 보는 업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거를 전부 종합하게 되면 외국인 매도가 내년도에는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매수로서 전환될 정도는 아닐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긴축과 유동성 축소 측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금리를 크게 올리거나 이러질 못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업종이나 테마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미디어 콘텐츠, 제약, 유통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2022년 주식시장 전망 나와주신 두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학균 신영증권 센터장과 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 센터장 오늘 나와주셔서 귀한 말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예, 두 분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종합하게 되면 내년도 주식시장은 박스권 내에 머물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스권이라고 하는 자체가 상당히 답답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인 시장이다라는 측면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질적으로 변화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될 텐데요. 2022년 그 주식시장은 이를 증명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